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세계사와 국제정치를 가르쳐온 교수이자 역사학자인 엘리너 하딩입니다. 특히 동서양의 충돌과 교류, 그리고 한국과의 생존 전략이 어떻게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왔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역사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제가 관찰한 한국이라는 국가의 여정을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자문하곤 합니다. 왜 어떤 나라는 번영하고 어떤 나라는 고통받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를 가졌지만 자원이 없는 나라. 수천 년간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려온 반도 국가. 그러나 그들이 오늘날 만들어낸 결과는 누구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1950년대 말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참혹한 전쟁, 초토화된 국토와 분단된 민족. 모든 것이 무너졌던 시점에서 한국은 세계의 관심 밖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아십니까? 국제구호 대상국.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 마치 버려진 바위섬처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운명에 순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광물도 없고 석유도 없습니다. 넓은 영토도 강력한 군사력도 없습니다. 단지 남은 것은 사람과 바다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지혜를 모았고 바다는 세계와 연결된 유일한 창이 되었습니다. 수출입을 위한 유일한 길, 바로 바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첫 번째 조건이야말로 한국의 생존 전략이 된 첫 번째 열쇠였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빠르게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내수 시장은 좁고 자원은 없으며 기술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넓고 기회는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내수를 포기하고 수출을 생존의 무기로 삼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가 수출 중심 경제를 향해 나아간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찾은 건 1980년대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곳에서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울려 퍼지던 공장의 기계음,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공부하던 학생들. 그들은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겠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서 살아남는 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먼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모든 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안고 태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결핍을 전략화했습니다. 바다밖에 없었던 한국은 바다를 전략화했고 사람밖에 없었던 한국은 교육과 기술을 무기로 바꾸었으며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지정학적 위치는 세계와의 수출 네트워크로 진화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한국의 생존 전략 그리고 세계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이 이 결핍 속에서 어떻게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길러냈고 그것이 다시 산업화를 가능케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것은 곧 운명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랬습니다. 1950년에서 60년대의 한국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땅은 척박했고 땔감조차 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하나의 자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한국은 1인당 GDP가 80달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실패한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시기 한국 정부는 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합니다. 지금 밥이 없는데
왜 학교부터 지으려 하는가? 이런 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곧 자원이라는 냉철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면서 시골 초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교실은 좁고 낡았지만 그 안에서 빛나던 건 바로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면 나아질 수 있다. 는 믿음,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살린다는 책임감이 아이들 사이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정부는 고도 성장을 본격화하며 인재 양성에 집중합니다. 국가는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필요한 수만큼의 기술자와 과학자를 길러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과학고등학교, 기술전문대학, 산업연계 연구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교육생들은 나중에 삼성 반도체 1세대, 현대조선소의 설계, 엔지니어, LG의 전자개발자로 성장하며 한국 산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선 안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육은 공동체 정신과 국가 생존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국가는 곧 나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훗날 위기의 순간마다 놀라운 국민적 단결력으로 발현됩니다. 저는 이 시기를 두고 지식의 군대가 만들어진 시대라 부릅니다. 무기 대신 연필을 들었고 탱크 대신 교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국가를 구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일화를 나누자면 1985년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아버지는 문맹이셨지만 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모든 걸 팔았습니다. 왜냐면 이 나라가 사람밖에 없다는 걸 아셨거든요. 저는 그 학생의 눈빛에서 국가 전체가 품은 절박한 생존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교육을 통해 사람을 전략화했습니다. 그 전략은 단순히 성적이 아닌 국가적 목적 아래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결실을 보고 있죠. 글로벌 반도체, AI, IT 기술의 중심에서 한국은 교육이 만든 기적의 산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성장한 인재들이 어떻게 세계로 나가 산업과 기술을 이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출 중심의 산업국가로 변모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경제사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제품을, 다른 한 손에는 사전을 들고 낯선 외국 항구를 서성이는 젊은 무역인들. 그들은 말 그대로 수출로 생존을 건 싸움을 시작한 이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은 본격적으로 수출국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내수 시장은 작았고 기술도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의지와 시간, 그리고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공대를 방문했을 때 한 교수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실에서 자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왜냐면 1시간이라도 더 빨리 기술을 배워야 내일 아침 그 기술로 계약을 따낼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당시에 무슨 기술이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국에 나갔고 현장을 눈으로 보며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 밤을 새우며 카피가 아닌 재창조를 했죠. 1977년 현대조선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수주합니다. 그것은 기적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단 한 척의 대형 선박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바로 국가 전체가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외화를 빌리고 기업은 밤새 설계를 배우고 기술자들은 배 안에서 설계하고 부두에서 수리하며 한 척, 두 척 드디어 한국의 조선은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던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앞장에서 이야기한 교육받은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공장에서, 연구소에서, 무역 사무실에서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며 우리가 이 물건을 팔지 못하면 나라도 망한다는 절박함으로 버텼습니다. 제가 1980년대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까요? 당시 일본 기업들이 한국 제품을 조악한 모조품이라 비웃던 시절, 한 한국 엔지니어가 회의 도중 조용히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자라지만 우리는 잠을 줄이며 배웁니다. 다음엔 당신들이 우리 제품을 베끼게 될 겁니다. 그 당돌한 예언은 20년 뒤 실제가 되었습니다. 삼성은 일본을 넘어서 글로벌 전자시장을 주도했고, 현대는 유럽 도로를 질주하며 K브랜드의 기술을 자처했습니다. 한국은 수출이 곧 생존이었던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 생존을 위해 수출 품목 하나하나에 혼을 실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는 미싱 소리가 밤새 꺼지지 않았고, 전자조립 공장에선 머리카락이 먼지 하나조차 닿지 않도록 하루 12시간씩 클린룸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독일, 미국, 중동, 아프리카까지 나가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경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기 위한, 숨기 위한, 존재하기 위한 싸움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이 시기에 자기 생존의 논리를 외부 세계로 확장시켰습니다. 수출은 단지 돈벌이가 아니라 이 나라가 존재한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힘겹게 살아남은 한국이 어떻게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 정신으로 다시 일어섰는지, 국민 단결과 사회적 연대가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공동체 본능이라 부릅니다. 이 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자연재해, 경제위기를 겪으며 함께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집단적 기억을 품게 된 듯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 사회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된 계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른바 IMF 사태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수많은 기업이 쓰러졌으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금반지를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어머니는 결혼반지를, 어린이는 돌반지를 기꺼이 나라에 바쳤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우리가 도와야지요. 나 하나쯤은 불편해도 괜찮아요. 이 단순하지만 울림 있는 말들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국민들은 애국심을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IMF 당시 한 중소기업 CEO가 저에게 한 말이 떠오릅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직원들 월급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먼저 찾아와 회장님, 우리 월급반으로 줄여도 좋습니다. 대신 한 명도 자르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사를 버텨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유전자입니다. 이 공동체 정신은 단지 위기 때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골목시장 어귀에서, 주말 농장에서, 학교 급식실에서도 함께 잘 살아보자는 마음이 자연스레 흐릅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자 위기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한국에는 정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정확한 번역이 없습니다. 사전에서는 러브, 어펙션, 반드, 심퍼시 등으로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이 정이라는 감정은 한국인의 삶 깊숙이 박혀 있어서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이웃이 아니어도 이웃처럼 서로를 돌보게 만듭니다.
제가 강원도 산간 마을에서 연구하던 중 눈이 너무 많이 와 길이 막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을 주민 한 분이 눈길을 헤치고 따뜻한 국과 이불을 들고 오셨습니다. 외국 사람이라 더 걱정됐어요. 우리끼리는 원래 다 챙기고 살아야죠. 그 말에서 저는 한국이 가진 공동체 정신의 실체를 본 듯 했습니다. 이 공동체 정신은 지금도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AI 시대, 디지털 고도화,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사람 중심의 연대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는 단지 과거의 미덕이 아니라 미래 생존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공동체 정신과 생존 본능이 어떻게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나라, 잃어버린 지갑이 돌아오는 나라, 신뢰가 일상이 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밤 11시.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을 걷습니다. 가로등 아래 여학생 둘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웃고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는 스마트폰을 보며 귀가 중인 여성 직장인 그리고 헬스를 마친 중년 남성이 조깅을 마무리하죠.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풍경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세계 많은 도시에서는 밤길을 걷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런던, 뉴욕, 파리조차도 특정 시간대에 혼자 걷는 건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이, 어린아이가, 노인이 두려움 없이 밤거리를 걷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을 안전이 일상이 된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물론 한국이 언제나 지금처럼 안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그 시절, 도시에는 슬럼이 있었고 강력 범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CCTV를 전국 곳곳에 설치하고 치안 인프라에 국가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가 공공의 안전을 지키려 했습니다.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서울 지하철역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날이었습니다. 그것도 여권, 카드, 현금이 모두 들어있던 여행용 지갑이었죠. 절망적인 마음으로 파출소에 들렀을 때 경찰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곧 누가 찾아줄 겁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정말로 몇 시간 뒤 한 아주머니가 그것을 지하철 역사무실에 맡겼고 저는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로 지갑을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신뢰라는 것이 사회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체감했습니다. 한국의 치안 수준은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야간 보행 안전도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특히 여성의 야간 외출 비율, 혼자 여행하는 관광객의 만족도, 분실물 회수율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 배경에는 단순한 법적 시스템을 넘어선 문화적 기반, 즉 공동체적 신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는 무인 상점이 많습니다. 주인 없는 마트, 무인 카페, 심지어 무인 양심 화장실까지. 그곳에는 감시 카메라도 점원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팻말 하나만이 있죠. 계산은 정직하게. 당신을 믿습니다. 처음 이 장면을 본 외국 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믿음이 통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실제로 절도율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며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단지 범죄율이 낮은 나라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시민이 서로를 믿고 공공 질서를 스스로 유지하려는 사회적 연대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전통적인 서구 사회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한국형 현대 문명의 특징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신뢰와 연대, 그리고 생존의 전략이 글로벌 경쟁의 파도 속에서도 어떻게 한국을 성장시키고 있는지 그 경제적 응집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조용한 새벽. 불 켜진 사무실 건물 안에선
여전히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스타트업 사무실, 늦은 시간에도 쉬지 않는 중소기업 창고, 그리고 새벽 배송을 준비하는 물류센터까지.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국인은 너무 일만 한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공동체가 함께 전진하는 경제 시스템을 갖춘 나라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종종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전쟁 직후 모든 것이 무너졌던 나라. 1960년대 GDP는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보다 낮았고 수출품은 주로 광산물이나 해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반도체, 배터리, 조선, 전자, 자동차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의 중심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경제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문화의 핵심은 혼자 이익 보는 구조가 아닌 같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끌어올리고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수출에 성공한 기업은 지역사회와 이익을 나눕니다. 물론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이 있었고 지금도 그 구조는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최근 10여 년간의 변화는 분명합니다. 정부는 상생협력이라는 단어를 공공정책의 중심에 놓았고 기업들도 ESG 경영, 지역상생 모델 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곳엔 대기업 본사가 없었지만 삼성, LG, 현대와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지역 장학회, 청년 고용 프로그램, 노사 공동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죠. 지역의 노인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은 서울 안 가도 돼요. 여기서도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성장은 수도권에만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경제 생태계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또 하나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혁신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인프라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이고 모바일 결제, AI, 스마트 시티 기술은 이미 생활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심지어 70대 어르신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동네 시장에서 QR코드로 결제를 하죠. 이런 빠른 기술 수용은 공동체가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배워나가는 문화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공동체가 결집하여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IMF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국민이 금반지를 모아 나라에 기부했던 사건은 전 세계가 경탄한 사례였죠. 코비드19 팬데믹 시기에도 한국은 마스크, 품귀 현상을 공동 배급 시스템과 시민 자율 배려 문화로 이겨냈습니다. 이런 대응은 함께 살기 위해 움직이는 사회, 바로 그것이 한국 경제의 진짜 경쟁력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독특한 점은 정체성과 자부심을 함께 갖는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잘 나가면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현대차가 신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을 국민이 함께 응원합니다. 그런 정서적 응집력은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국가 브랜드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경제력과 문화적 연대가 어떻게 전 세계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문화 강국으로서의 한국을 만든 것인지 그 소프트 파워의 본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BTS라는 이름을 들은 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 식당에서였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죠. 교수님, 혹시 BTS 아세요? 그들의 가사를 들어보시면 한국이 보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팝 아이돌이 아닌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한국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문화 수출국의 대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드라마, K-팝, K-푸드, K-뷰티, 그리고 K-디자인까지. 이 모든 것은 단지 산업적 성공을 넘어 한국이라는 정체성의 총체적 전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화 수입국에서 이제는 전 세계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쓰며
김치를 담그고 서울 여행을 꿈꾸는 시대로 변화한 것이죠. 문화는 경제보다 더 넓게, 더 깊게 확산됩니다. 한류의 성공은 단순히 우수한 콘텐츠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정서와 가치, 공동체 정신이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보여준 조선의 명예, 오징어 게임의 생존 경쟁 속 인간성, BTS의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 등은 그 자체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또 다른 특징은 작은 이야기로부터 보편적 감정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콘텐츠는 대개 거대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골목길, 학교, 가족처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삶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강력한 감정의 울림을 만들어냈죠. 바로 여기에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적 가치가 깃들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는 그 자체로 연결성을 강화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K-팝 팬들은 BTS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서로 다른 국적, 언어, 종교를 넘어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ARMY라는 이름으로 기후변화 캠페인을 벌이고 기부운동에 참여하며 소셜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냅니다. 이건 단순한 팬덤이 아닙니다. 문화적 공동체이자 세계 시민연대의 새로운 형태인 것이죠. 한국은 이처럼 문화로 세계와 연결되고 정서로 공감하며 가치로 동행하는 방식으로 세계 속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수는 10년 전보다 수십 배로 늘었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K컬처 연구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경제력이나 군사력 없이도 국가가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문화는 외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혁신을 버무려 전 세계와 가장 부드럽게, 가장 깊게 소통하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역사, 전략, 문화가 한국이라는 국가의 미래 생존 전략으로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 그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역사학자로서 가장 흥미롭게 여기는 국가는 사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 스스로를 재정의해온 국가. 이제 우리는 한국이 단순한 생존 전략을 넘어 번영을 위한 공식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위기에 대한 대응력, 즉 보건력은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팬데믹 당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비교적 빠르게 대응했고 정보 공개, 시민 참여, 기술 활용을 통해 세계가 주목한 대응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지 방역 성공이 아니라 시민과 정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체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술과 교육의 통합적 혁신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IT 강국이 아닙니다. AI, 바이오, 우주기술, 배터리 산업까지 첨단 산업 전반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켜왔고, 이제는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더한 혁신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되 사람은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혁신의 방식입니다. 셋째는 국가 브랜드 전략의 진화입니다. 한류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는 정직함, 신뢰, 공동체, 창의성, 회복력으로 대표됩니다. 이는 단지 마케팅의 결과가 아닙니다. 한국은 외교, 문화, 경제, 안보전 분야에 걸쳐 일관된 정체성과 비전을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바로 공동체의 철학입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이 앞서가고 있지만 그만큼 인간의 소외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생존하고 협력 속에서 성장해온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마을 공동체,
유교적 전통, 협동조합 문화, 그리고 재난 시 자발적 시민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 정신은 새로운 시대의 윤리와 방향성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생존 전략은 단순한 현실 대응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한 방향성을 포함합니다. 위기 속 단결, 기술과 사람의 균형, 신뢰와 정직, 문화와 가치의 공유, 공동체적 번영. 이 모든 요소들이 지금 한국을 미래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한 세기 전, 전 세계는 한국을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배움의 모델, 협력의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감동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며 세계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는지를 바로 한국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전략들이 어떻게 한국의 국가 안보, 그리고 국제적 리더십으로 연결되는지를 다루겠습니다.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불리던 한반도,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평화를 설계해온 나라입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생존의 땅을 평화의 터전으로 바꿨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전략과 정체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국방력과 외교력의 균형입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분단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평화를 강요하는 대신 설득하고 준비해왔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다자 외교와 국제연대를 통해 평화를 전략화했습니다. 예컨대 한미동맹은 단지 군사 협력을 넘어서 정치, 경제, 기술 협력의 기반이 되었고, 이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안정된 안보 환경을 유지하는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사회적 안전의 수준입니다. 한국은 세계 주요 국가 중 범죄율이 낮고 시민 안전 의식이 매우 높은 사회로 손꼽힙니다. 밤늦게도 여성과 아이들이 거리를 다닐 수 있고 분실한 물건이 다시 돌아오는 나라. 그것이 한국입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제도 때문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타인을 향한 배려의 문화가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입니다. 한국 사회의 작은 평화는 이러한 일상의 윤리와 상호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재난 대응 체계와 디지털 기반 안전망입니다. 자연재해, 감염병, 사회적 위기 앞에서도 한국은 체계적이고 빠른 대응으로 위기관리 모범국으로 불려왔습니다. 이는 과거의 아픈 경험들,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사회 전체가 기억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은 안전이 단지 물리적 보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연결된 공공가치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평화를 갈망하는가? 그 답은 바로 역사에 있습니다. 수없이 외세에 짓밟히고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으며 한민족은 강한 나라보다 안전한 공동체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 강한 자는 지배자였지만 안전한 사회는 자유와 존엄이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군사력만으로 안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육, 기술, 시민 참여, 윤리와 문화까지 안보의 범주로 끌어들인 사회적 진화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21세기 평화 전략의 중요한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공포의 균형이 아니라 신뢰의 균형, 힘의 억제가 아니라 공존의 설계를 통해 한국은 독창적인 안보와 평화의 모델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을 단지 군사적 안정지대가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한국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힘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연대의 힘.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한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과연 한국은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세계에 무엇을 남기려 하는가? 다음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저는 수많은 국제 포럼에서 한국의 외교관, 학자, 젊은 창업자들과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그들 모두의 말에는 하나의 공통된 신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남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세계를 꿈꿉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것을 현실 속에 녹여낸 국가입니다. 첫째는 한국은 상처 입은 역사를 통해 치유의 철학을 만든 나라입니다. 침략, 분단, 전쟁, 그리고 산업화 과정의 수많은 희생 속에서도 한국은 증오와 복수의 언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과 반성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자세를 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 세계 전쟁기념관과 역사박물관 중 가장 절제되고 교육적인 공간으로 꼽히는 서울 전쟁기념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단순한 승리나 패배가 아닌 평화를 위한 기억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한국은 기술과 문화를 통해 인류 공동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한류의 확산은 단지 콘텐츠 수출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서로 다른 문화와도 연결되고 싶은 마음, 공존하고 싶은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K-드라마, K-팝, 그리고 K-라이프 스타일은 동양적 공동체 정신과 서구적 창조성을 접목한 새로운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서울을 기술의 수도이자 창의적 공존의 실험장으로 바라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셋째는 한국은 위기를 자산으로 바꾸는 법을 세계를 향해 증명해온 나라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의 방역 모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 디지털 전환 속 윤리적 기술 논의 등에서 한국은 단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엔 항상 함께 살아남는 법을 찾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생존을 위한 공동체 정신에서 비롯된 한국인의 DNA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메시지는 강한 나라보다 신뢰받는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군사적 대국이 아닙니다. 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식민의 상처와 분단의 현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삶의 방식에 매혹되고 한국과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신뢰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두려움이 아닌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21세기 국제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입니다. 저는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지 생존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끌고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켜줘야 할 약소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가야 할 친구로 세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을 지켜보며 인류가 다시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정을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